암은 무서운 질환이 맞죠. 일단 우리나라 사망 전체 조사를 해보면 2021년 기준으로 27만 명을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사망률로 봤을 때는 전체 질환 중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질환이 암입니다. 전 세계 사망률 전체로 보면은 심장혈관 질환이 보통 1등으로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그것보다 암 환자 사망률이 더 높거든요. 그만큼 암은 무서운 질환이고 발병을 했을 때 치료 방법이 있어서 다 치료가 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너무 늦게 발견이 되거나 안타까운 상황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집안에도 어려움을 많이 주는 그런 질환이기도 합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도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그때 생각해보면 암에 의한 어떤 고통, 그다음 치료에 대한 고통, 갑작스럽게 혈압이 떨어지면서 식은땀 흘리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호소하셨던 이 암 때문에 환자와 가족들이 얼마나 큰 고통으로 고생을 하시게 되는지를 생각해보면 무서운 질환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암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암이라는 거는 내 몸에 생겨난 악성 신생물이라고 하거든요. 뭔가가 세포가 변이가 일어나가지고 그게 계속 증식을 해서 내 몸의 어떤 부분에 자리를 잡고 그게 점점 커지면서 혈행을 막기도 하고 담도를 막기도 하고 하면서 심한 부작용과 합병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을 하는데요. 전이가 된다는 게 무섭죠. 그냥 내가 운이 나빠서 내지는 유전자가 잘못돼서 이렇게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과학계가 생각했던 유전자 결정론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유전자가 결정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언제 암에 걸릴지, 어떤 암에 걸릴지가 다 결정이 되어 있는 걸까요? 물론 유전자에 의해서 암이 결정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100 중에서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유전자 때문에 다 결정이 되어 있고 유전자가 안 좋은 사람은 무조건 이 질환에 걸린다라고 생각했던 게 연구를 하면 할수록 그렇지 않다는 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는데요. 제일 대표적으로 이런 연구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있죠. 그게 바로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일란성 쌍둥이가 어떤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비교를 해보면 전혀 다른 질환군과 전혀 다른 생활을 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특히 같은 유전자로 태어났지만 쌍둥이인데 다른 곳에 입양이 된 사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한 분은 한국에서 입양이 됐고 한 분은 미국으로 입양이 돼서 갔다. 이런 경우에 건강 상태나 외모도 이런 게 다 달라집니다. 완전히. 유전자는 똑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가? 그런 거를 이제 후성유전학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내 유전자가 이렇게 있으면 그 유전자가 발현될지 아닐지는 내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결정이 된다는 이론입니다. G가 있는데 아구티 유전자라는 걸 가진 아구티 생쥐라는 게 있습니다. 얘네들은 원래부터 몸집이 크고 털 색깔이 노랗고 암이랑 당뇨, 기타 질환들에 잘 걸리는 유전자를 가진 생쥐예요. 아구티 생쥐가 임신을 했을 때 엄마 생쥐한테 일반적인 먹이를 먹이면은 대부분의 생쥐가 다 아구티 유전자를 가진 노란색 살찐 생쥐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 똑같이 엄마처럼 암과 당뇨에 잘 걸리는 그런 쥐가 돼요. 그런데 이 아구티 유전자를 가진 이 어미 생쥐한테 철분과 엽산 같은 영양분이 강화된 먹이를 먹이면 메틸기가 붙어서 아구티 유전자가 꺼진 생쥐를 낳게 됩니다. 그 생쥐들은 색깔이 갈색이고 진하고 작고 암과 당뇨에 잘 걸리지 않는 생쥐들이 태어나요. 그걸 봤을 때 내가 뭘 먹는지도 중요하지만 유전자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뭘 먹는지조차도 아이한테 유전이 된다는 거죠. 유전학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실험이었거든요. 예전에 유전학 결정론에 따르면 유전자가 결정된 대로 그대로 살아간다는 게 정론이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증명된 큰 실험이었죠. 내가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서 암에 걸릴지 안 걸릴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가는 물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식생활로 만들어지는 원인이죠.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 몸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물론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방사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긴 하지만 일단은 피부가 한 차례 막아주고요. 자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피부가 어느 정도 걸러주기 때문에 피부암은 일으킬지언정 우리 몸 안쪽에서 뭔가 문제를 만들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먹는 것들은 위에서 지나가서 소장을 지나가서 흡수가 되면서 우리 몸으로 전체적으로 퍼지는 부분이 크죠.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간으로 들어가고 그다음 혈류를 통해서 전신의 조직에 퍼지게 됩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환경을 내 몸에 만들어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체적으로 세포의 조직에 혈류를 가게 하고 혈류는 결국 산소를 가게 하는 거거든요. 장애가 생기는 원인이 되는 물질들을 먹게 되면 결국은 우리 몸은 세포 조직 끝까지 산소를 보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혈관을 좁게 만드는 물질들인데요. 제일 대표적으로 콜레스테롤 같은 지방 요인의 물질들입니다. 콜레스테롤이라는 거는 어떤 호르몬 대사나 이런 데에서 내지는 DNA 구조물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냅니다. 콜레스테롤이 다 나쁜 거는 아닌데요. 근데 외부에서 콜레스테롤을 먹게 되는 경우 우리 몸에 과한 콜레스테롤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혈관벽이 점점 좁아지는 그런 상태가 발생을 하죠. 혈관벽 안에 염증을 만들게 되고 혈관벽 주위에 염증이 쌓이게 되고 콜레스테롤이 거기에 엉겨붙게 되고 그러면서 혈관을 좁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서 미세한 혈관들이 막히게 되면 혈류들이 진행을 못하게 되고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에 붙어있는 산소들이 조직 끝에 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잘 흐르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막는 제일 대표적인 물질들로 동물성 지방식품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많은 내독소 성분들이 있죠. 염증을 일으키는 수많은 물질들이 있지 않습니까? 방부제라든지 편의점에서 파는 가공식품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이 들어있죠.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몸에서 내독소로 역할을 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그런 것들이 혈관을 좁게 만드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고 내 몸의 혈관들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물질들, 예를 들면 초록색 채소를 포함한 무기질과 비타민들이 많이 들어있는 물질들이 콜레스테롤을 낮추게 하고 미토콘드리아의 대사를 활성화시킵니다. TCA 사이클이라는 당 대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에너지를 효율성 있게 만들고 암의 원인 물질도 낮춰주고 그 다음에 혈관도 깨끗하게 만드는 역할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거든요. 현미, 채소, 과일로 식사를 해라. 가능한 한 그렇게 유지를 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기를 아예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루에 50g 이하로 먹을 수 있다면 내 몸에서 영양성분들은 섭취를 하고 해로운 부분들은 희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암 환자분들한테 두 가지 보조요법으로 쓰는 물질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가 차가버섯이고요. 또 하나가 셀레늄입니다. 차가버섯을 가공한 물질로 항암 보조요법으로 쓰는 게 있는데 차가버섯의 물성이 변했기 때문에 약효가 엄청 높은 건 아닌데요. 차가버섯을 나노화 시킨 게 있어요. 암에 도움이 된다는 걸로 알려져 있고 도움이 되신 분들을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차가버섯을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셀레늄이라는 게 있습니다. 셀레늄이라는 거는 세포에 들어갔을 때 만약에 암세포가 있고 정상세포가 있으면 암세포에 글루타치온이 더 많이 안쪽에 들어가게 되고요. 글루타치온과 병합해서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터뜨리게 되는 효과가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셀레늄을 충분히 공급하고 글루타치온을 충분히 공급을 하면 암을 어느 정도 억제하는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셀레늄을 두 번째 아이템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채소와 과일을 제일 잘 먹는 방법은 껍질째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거예요. 너무 교과서적이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게 정답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빨리 급하게 먹으면 혈당을 올리게 되고 체할 수도 있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먹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음식은 천천히 내 이로 꼭꼭 씹어서 정상 소화기관을 거쳐서 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그럴 수 없다면 두 번째 방법으로는 아무리 좋은 거여도 맛이 너무 떨어지면 많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주스 방법입니다. 착즙 주스 같은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손으로 안 만들고 사서 주스를 먹어볼까? 근데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주스는 직접 가른 주스를 얘기합니다. ABC라 그래가지고 사과와 비트와 캐럿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도 좋지만 비트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더라고요. 마트에서 팔 때도 있고 안 팔 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ACC로 해서 캐비지 양배추를 씁니다. 그래서 사과, 양배추, 당근 그 세 가지를 기본으로 넣고 그다음 맛이 이 세 가지만 하면 애들이 안 먹어요. 거기다 열대과일을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얼린 망고랑 블루베리 같이 넣어서 총 5가지를 넣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거기다가 물 한 잔 붓고 그다음 거기다가 나노칼슘을 추가로 이렇게 뿌려서 먹는데 그렇게 해서 아침에 이제 저는 한 2잔 정도 먹고 사실 당근이나 이런 거 꼭꼭 씹어 먹어도 반 개 먹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양배추도 아무리 많이 먹으려고 해도 몇 입 먹다 보면은 물리는데 열대과일이랑 섞어서 먹으면은 훨씬 먹을만하고 좋더라고요. ACC 주스에다가 열대과일 주스, 나노칼슘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먹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다 꼭꼭 씹어서 내가 먹는 게 가장 좋은데요. 갈아서 먹는 정도로는 영양분이 막 파괴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칼날에 아주 미세하게 열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영양소가 파괴된다고 그렇게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강하게 세세하게 갈려고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쓰는 믹서기로 짧은 시간 살짝 갈면 한번 갈아지고 할 정도, 너무 막 죽처럼 만들 필요 없고요. 씹힐 정도 상태 정도만 만들면 그렇게 영양소가 파괴되는 걸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렇게 마시기 안 돼요. 떠먹어야 됩니다. 2컵 정도 먹으면 꽤 괜찮은 아침 식사 대용이고 그다음 항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수많은 영양제들이 있습니다. 이 영양제라는 게 사실 물성이 있고 그걸 가공해가지고 내 몸에 들어갔을 때 연구된 약효가 나면 좋겠지만 그런 물질들이 거의 없어요. 원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몸의 혈관 상태나 이런 걸 만드는 거는 결국은 내가 평소에 먹는 식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미밥, 채소, 과일 중심으로 식사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외에 추가로 한다 그러면 차가버섯이랑 셀레늄 정도를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외에는 사실 영양제로 더 추가할 수 있는 게 비타민 C를 저는 추천을 하거든요.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사실 비용 대비 저렴한 물질이어서 고급화된 액상 비타민 뭐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가장 저렴한 비타민 C 1g짜리 하나짜리 사가지고 그거를 하루에 한 4알 정도 그렇게 먹고 있어요. 항암 효과를 누리려면 사실 주사로 해가지고 아주 고용량 비타민 C를 써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평소에 우리가 비타민 C의 어떤 항산화 효과를 누리려면 먹는 걸로 해서 3알, 4알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항산화 효과를 누리면서 감기 예방, 면역력 획득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암을 일으킨다고 연구에서 확인이 된 물질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피해야 됩니다. 1군 발암물질로 WHO에서 확인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아주 고온에서 태워서 만들어진 음식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고기, 육류 이런 것들을 숯불로 구워서 태워서 이렇게 먹는 것들, 아니면 직화에다 하는 음식들 있죠. 180도 이상으로 곡류로 된 거라도 높은 온도에서 굽게 되면 탄화수소 물질들이 덕지덕지 붙어서, 이걸 껌댕이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서 아크릴아마이드라는 1군 발암물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발암물질들을 내 몸에 넣고 있는 겁니다. 너무 높은 고온에서 태워서 먹는 거를 피해야 되고, 고기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쪄서 먹거나 삶아서 먹는 쪽으로 고려를 해라. 또 세 번째로 1군 발암물질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게 가공육입니다. 가공육, 소세지, 햄. 가공육은 그 안에 질산 관련된 물질들이 들어있거든요. 얘네들이 색소로서 작용을 하는데 맛있게 보이게 하는 붉은색 색소가 1군 발암물질의 주요 물질로 들어있습니다. 아질산 나트륨 같은 발암물질들이 들어있는 소세지나 햄 같은 가공육을 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어서 암을 피할 수 있다, 나을 수 있다라기보다는 몸에 안 좋은 걸로 명확한 물질들을 피해라. 그것만으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이 정말 중요하죠. 식습관을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으니까 두 번째로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 뭘까요? 낮은 체온, 저산소 상태, 산증 상태,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내 몸을 안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면역력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면 감기에 잘 걸리는 건 잘 아실 거예요. 바이러스가 내 몸에 침투를 한다고 표현하지만 사실 내 몸에 항상 붙어 있습니다. 이 점막 조직에서 내가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이러면 안에 들어와서 감염이 되는 거죠. 증식을 하는 거죠. 암도 똑같습니다.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 내 몸의 대사 능력이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암에 걸릴 확률이 달라진다는 거, 후성 유전학적 개념과 미토콘드리아의 개념을 들으셨다면 이해가 될 겁니다. 내 몸의 면역력이 좋은 상태, 항산화 상태가 좋은 상태면은 미토콘드리아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나 이런 것들이 덜 발생하면서 암으로 변이될 가능성 낮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혈관 상태도 좋을수록 산소 공급이 잘 되면서 저산소 상태에 들어갈 가능성이 적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체온이 낮은 상태를 높은 상태로 올려주면 면역력 상태가 좋아질 때 암을 잡아할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걸 설명을 드리려면 NK세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 몸의 면역 상태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NK세포 활성도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NK세포라는 건 내추럴 킬러 세포라고 하는데, 백혈구 중에서 림프구라는 게 있어요. 림프구가 이제 면역 중에서 이 세포들을 잡아먹는 세포 면역을 담당을 하는 건데, 이 림프구 중에서 NK세포라는 세포군이 따로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바이러스랑 암세포만 잡아먹기 위해서 태어난 면역세포예요. 수가 많고 활동적으로 잘 움직일 때 내 혈관에 숨어있는 작은 암세포들 하나하나를 다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활성도가 떨어져 있으면 암세포들이 혈관을 타고 조직에 붙어서 거기서 증식하는 거를 내 몸이 못 막게 되는 겁니다. 이 NK세포 활성도를 높이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내 몸의 체온을 올리는 거고, 산소 공급을 잘하게 하는 거고, 그다음 혈관 상태가 좋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산증 상태를 안 만드는 거고.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운동입니다. 내 몸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등에서 땀이 나게 되죠. 그런 상태가 되면 심박동이 빨라지잖아요. 그건 내 몸의 혈액이 굉장히 빨라지는 거고, 미세한 모세혈관들이 확장이 되는 거고, 조직 끝에까지 세포가 한번 산소를 받았다가 활성산소를 포함한 노폐물들이 다시 빠져서 정맥을 통해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 상태를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정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운동을 꼭 하루에 30분 이상 빠른 걸음으로 걷는 거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건 저만 그냥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라 미국 암학회 추천 프로토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채식 중심으로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루에 30분 빠지지 않고 하고, 아주 격렬하게 빠른 운동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체중을 적게 유지하고, 그 다음에 술을 피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활동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더 보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좌욕이라든지 찜질이라든지, 그 외에도 치료로서도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고주파 온열 치료라는 게 내 몸의 중심 체온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체온을 올려서 면역력 세포 중에서 NK세포 활성도로 올라가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항암 효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 산소를 공급하는 방법도 운동도 있지만 도시에서의 산소 농도가 사실 21%가 안 돼요. 한 19%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야 한 23% 정도의 농도의 산소를 겪게 된다고 하는데요. 고압 상태에서 100% 산소를 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고압 산소 시설인데요. 그 방법으로 이용해서 산소 치료를 하게 되면 암의 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방암이 왜 이렇게 폭증을 하고 있냐? 현재 2020년 기준으로 유방암 진단 건수가 25,000건을 넘어서고 있고요. 갑상선암이 22,000건, 그다음 3위인 대장암이 11,000건이니까 갑상선암은 뭐 진단이 많이 돼서 그러다 쳐도 유방이 엄청 많은 걸 알 수가 있죠. 사회가 발전되고 식생활이 서구화되고 육류를 많이 먹고 지방을 많이 먹을수록 늘어나는 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방암이 특히 무서운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유방암은 그래도 초기 검진이 좀 되는 암입니다. 왜냐하면 자가 검진을 통해서 혹이 있거나 이런 걸 좀 알아보는 암이거든요. 혹이 만져지는 상태 내지는 진물이나 피가 유두를 통해서 나오는 상태면은 늦어진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만져지려고 그러면 최소한 1cm에서 2cm가 넘어가야 만져지는 건데 세포 단위로서는 1cm 곱하기 1cm만 해도 암세포가 1억 개에서 10억 개 이상이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 크기가 되어야 만져진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 몸의 전신에 아주 미세한 곳들까지 암세포들이 퍼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이가 된 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세포 단위로는 온몸에 다 퍼져 있는 거죠. 그리고 유방암이 뼈로 전이가 잘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까이로는 폐가 있으니까 폐로 전이가 잘 되지만 뼈 전이가 굉장히 흔해서 원격 전이가 잘 일어나는 암에 속합니다. 그래서 유방암 환자분들은 척추전이라든지 갈비뼈 전이라든지 이런 뼈 전이를 자주 확인하고 전이가 확인되기 전에 빠르게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유방암을 무서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치료 과정에서 여성들이 이제 유방을 여성의 상징으로 우리가 보는데 유방을 이제 제거하는 수술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리 유륜을 이제 보존하는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전의 모습 그대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부분들이 있고, 첫 번째는 발견을 했을 때는 늦은 경우가 많고, 두 번째는 뼈 전이가 굉장히 흔하고, 세 번째는 여성의 상징으로서의 변화가 생긴다는 점, 이런 부분 때문에 두려운 암에 속하게 됩니다. 유방암 발병률이 높아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서구화된 식사라고 하죠. 지방이 많이 포함된 음식들을 주로 먹게 되는 게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유방암이라는 건 호르몬암이잖아요. 우리가 호르몬암이라고 얘기할 때 유방암, 난소암, 전립선암을 얘기를 하는데요. 호르몬암은 대표적으로 지방과 관련된 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스트로겐이 많이 몸에서 분비가 되고 오래 분비가 되었을수록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에스트로겐이라는 게 동물성 지방에서도 유입이 되고, 그다음 내 몸에 지방이 많을수록 에스트로겐이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유방암 같은 경우는 난소암을 포함해서요. 이 두 가지 암은 점점 에스트로겐 노출이 많아질수록 늘어나는 대표적인 암인데요. 식생활이 소화되면서 우리 몸에 지방이 쌓이게 되면 에스트로겐을 더 분비하게 되는 문제가 되죠. 일단 유방암을 일으키는 가장 최악의 식품들을 말씀을 드리려면, 일단 유방암은 뭐가 일으킨다 그랬죠? 에스트로겐의 노출이 많은 것들이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그다음 그 호르몬을 만드는 제일 대표적인 성분이 지방. 호르몬의 노출이 적어야 되고 지방의 노출이 적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편하죠. 일단 호르몬이라는 거는 동물성 식품이 많이 들어갈수록 호르몬을 많이 먹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동물성 지방에 그 호르몬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호르몬이라는 거는 꼭 에스트로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로스 호르몬 같은 성장 호르몬, 동물성 지방, 특히 2+1등급 같은 그런 과도한 지방으로 비육하게 키운 지방 등이 들어가 있는 고기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우유, 치즈, 요거트 같은 유제품들 피하셔야 되고, 우리가 우유나 치즈, 요거트 같은 유제품들을 건강식으로 생각하고 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소의 젖을 억지로 가공해서 만든 이 식품들이 우리 몸의 지방으로서 역할이 훨씬 더 큽니다. 유산균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요거트를 만들어서 먹는다고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의 혜택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방을 내 몸에 억지로 넣는 효과가 훨씬 더 커요. 그럼으로써 이 호르몬 암들에 이완되는 그런 확률들을 올리기 때문에 유제품들을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육류도 좋은 육류를 먹는다면 하루에 50g 내지는 조금 많게 보면 100g 정도까지 먹었을 때 내 몸에 이득인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지금 먹는 육류들이 좋은 육류가 아닙니다. 좋은 육류라고 하면 소는 원래 뭘 먹고 크죠? 그런 초록색 풀, 건초 이런 것들을 먹는 게 원래 소의 먹이인데, 살찐 비육한 소를 만들기 위해서 곡류를 많이 먹이죠. 옥수수나 이런 사료를 많이 먹이는데, 이런 옥수수를 먹고 큰 소는 지방 함유량이 엄청 높아지게 됩니다.
또 맛을 있게 만든다고 지방이 많이 함유된 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운동 못하게 가둬놓고 소를 키우잖아요. 2+1등급이라는 이름으로 맛있는 소고기라고 팔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방이 많이 쌓여있는 고기는 우리 몸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우리가 대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독성 물질이나 수은이 같은 이런 중금속 물질들을 배출할 때 장으로 배출을 못하고 우리 몸의 지방으로 배출을 하게 됩니다. 배출이 안 되는 물질들이 쌓이는 곳이 우리 복부지방이나 피하지방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소나 이런 동물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소에게 지방을 억지로 많이 먹게 되면 거기에 들어있는 염증 일으키는 물질들이나 스트레스 호르몬 물질들, 성장 호르몬 물질들, 또 항생 물질들, 항생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지방에 잘 쌓아가지고 우리가 억지로 먹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몸에서 더 염증을 많이 일으키는 물질들을 더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혈관이 막히는 속도들이 훨씬 빨라지고 고기를 먹을 때의 혜택보다 몸에 해로운 성분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하는 고기들을 맛으로 그렇게 먹는 걸 제가 막을 수는 없지만 몸에 좋다고 생각하고 먹지는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좋은 거를 안다면 내가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모르고 그거를 2+1등급이니까 높은 등급이고 비싼 고기니까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오산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되는 게 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확인이 된 물질들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탄 음식들, 너무 고온에 조리한 음식들이죠. 그런 음식들은 아크릴아마이드라든지 탄화수소 방향족들 이런 것들이 묻혀져 있기 때문에 고온에 태워 먹거나 숯불에 구워 먹거나 꼭 고기가 아니더라도 콩류 같은 곡류라도 너무 고온에 태워 먹거나 튀겨 먹거나 이러면은 내 몸에 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역할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 가공육들, 1군 발암물질로 유명하죠. 햄이나 소세지 같은 물질들. 1군 발암물질이라는 게 성면이라든지 방사선이라든지 이런 끔찍한 발암물질들, 암을 일으키는 걸로 증명된 물질들인데 거기에 가공육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있는 아질산 나트륨 같은 무서운 물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공육류는 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군 발암물질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붉은 육류입니다. 붉은 육류가 또 발암물질로 유명하기 때문에 채소 중심으로 식사하고 육류는 가능한 한 조금만 드셔라. 드시고 싶으면 좋은 고기를 드셔라. 지방이 적은 고기를 드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이제 육류를 먹는다고 해도 계란 같은 경우는 골라서 먹을 필요가 있어요. 제가 방송으로는 난각번호 1번 계란을 말씀을 드리는데 난각번호 1번 계란은 인터넷에서밖에 살 수가 없고 한 알에 600원에서 8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거를 저도 자주 먹지 못해요. 한 알에 600원, 800원은 솔직히 부담되거든요. 근데 요번에 마트에 갔다가 희망적인 걸 좀 발견했습니다. 난각번호 1번은 아니지만 난각번호 2번 계란이 팔더라고요. 난각번호 2번 계란은 동물복지 계란에 속합니다. K지방사긴 한데 훨씬 넓은 공간을 줘서 닭한테 스트레스를 덜 주고 그런 계란을 이제 난각번호 2번 계란이라고 해요. 난각번호라고 하는 게 쭉 써여져 있는데 마지막 번호가 2번인 계란을 말합니다. 요거는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아요. 200원에서 300원 정도 하더라고요, 한 알에.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건강에 많이 관심을 갖고 싼 음식만이 아니라 몸에 좋은 음식,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육류 이런 것들을 찾는 수요가 있다 보니까 난각번호 2번 계란도 마트에 들어오는 일이 있구나라는 거를 발견을 해서 내심 뿌듯했었는데요. 그런 계란들을 찾아서 드신다면 비용 대비 좀 효과적인 오메가3와 오메가6 비율이 좀 적절한 그런 육류를 좀 고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사실 호주산 육류를 고른다고 하더라도 목초를 먹고 자란 그런 동물복지 육류를 구하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3등급 육류를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고기 기름이 많이 끼어있는 2+1등급을 먹는 게 아니라 거꾸로 3등급을 먹는 거죠. 마트 육류 가판대에서는 3등급을 구할 수가 없고요. 어디 시장 끝에 가야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고기 종류를 일부러 3등급으로 좀 구해서 먹었던 적이 있어요. 유전자 변형 물질, 유전자 변형 콩, 이런 GMO 사료 곡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거예요. 발암 물질이다 아니다 워낙 논쟁이 큰데요. GMO 곡류가 암을 일으킨다는 증거는 없다가 현재까지의 과학적인 답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오랫동안 연구를 했어도 아직까지 발암을 직접적으로 일으킨다라는 논쟁에서는 모른다에 조금 더 가까운 발견된 게 없다인데 한 가지는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GMO 곡류, GMO 사료, GMO 옥수수, GMO 콩 같은 거를 만드는 곳이 우리나라보다는 드넓은 초원이 있는 해외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후처리 농약을 뿌려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글라이포세이트도 논쟁이 많은 물질인데요. 사실은 글라이포세이트는 굉장히 유독한 물질로 인정이 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이제 오는 밀가루나 콩 같은 것들이 GMO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멀리서 오는 캐나다산 밀가루라든지 미국산 밀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섭취를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GMO라서라기보다는 멀리서 오면서 농약의 후처리에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큽니다.
암이 좋아하는 상태 중에 저체온 저산소증도 있지만 혈당이 과하게 높은 거, 고혈당이 있어요. 그다음에 산증이 있고, 보통 이 네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고혈당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됩니다. 인슐린이라는 거는 포도당을 근육세포에 넣어주는 열쇠 역할을 하는 건데 이 너무 피크의 고혈당을 이루면 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가 됐다가 또 너무 과도하게 인슐린이 역할을 하면서 혈당이 떨어졌다가 그러면 또 다시 저혈당에 빠지면서 우리가 간식을 과도하게 먹게 되는 습관이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혈당을 빠르게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액상과당입니다. 액상과당이 뭐냐면 옥수수 콘시럽 같은 걸로 가장 많이 만드는데요. 대부분 다 액상과당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액상과당을 먹게 되면 당이 피크를 이루면서 이 남은 당분들을 우리 정상세포가 인슐린을 통해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 암세포들이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고혈당 상태가 되는 거고 그 상태를 최대한 막을 수 있어야 암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글라이세믹 인덱스라고 하는 GI 수치가 낮은 음식을 먹고 그다음에 또 천천히 먹고 10분 이내에 가벼운 운동이라도 하라고 하는 이유가 당 피크를 안 만들기 위해서. 결국 액상과당이 들어있는 음료를 피하려면 물밖에 없습니다. 물. 가장 좋은 음료는 물이고 물을 대신할 만한 음료는 없습니다. 2리터 정도의 수분을 매일 섭취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물론 이제 식사를 하면서 들어가는 수분들이 있기 때문에 2리터를 다 채워서 먹는 거는 아닌데 최소한 소변이 너무 노래지거나 했을 때는 최소한 2컵 이상의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근데 그 물을 대신해서 맥주라든지 아니면은 음료수라든지 이런 걸로 똑같은 수분이니까 내 몸에 수분을 보충할 수 있을 거야. 심지어는 소주를 수분을 보충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내 몸에 탈수를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물을 대신할 만한 음료는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수면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일단 내 몸에 스트레스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라는 거는 내 몸의 교감신경 과항진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호랑이 앞에 토끼처럼 이렇게 막 놀란 상태, 흥분한 상태, 언제든지 도망가야 되는 상태 이런 상태로 있으면 내 몸의 면역세포들은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동공이 커지게 되고 식은땀을 흘리게 되고 언제든지 혈류들이 근육세포로 많이 이동을 하면서 언제든지 근육에 힘을 줄 수 있게 되는 상태 이런 상태로 긴장을 하고 있게 되면 그러면 자주 체하게 되죠. 소화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배뇨 기능들이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 뇌로 가는 혈류들이 줄어들게 되고 면역세포들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된 NK세포 활성도들이 내 몸의 암세포들을 잡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완을 하는 상태를 오래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 몸이 가장 이완을 잘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잠자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잠을 편안하게 가장 효율적으로 푹 자는 게 내 몸의 면역세포들을 살리고 그다음 호르몬 대사를 정상화시키는 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잠을 긴장한 상태로 꿈을 많이 꾸는 상태로 추운 상태로 누가 옆에서 코를 고는 상태로 이런 식으로 방해받으면서 자면 다음날 굉장히 피곤하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이런 거를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은 아무리 부부여도 편안하게 떨어진 상태로 내지는 이렇게 방해받지 않게 자는 게 중요하고요. 잘 때 초기에 명상을 활용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명상이라는 거는 뭐 자지 않을 때도 할 수 있고 평상시에 이제 일을 하다가도 잠시 동안 할 수 있는 거지만 자기 전에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깊은 잠을 편안하게 자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명상이라는 게 별게 없습니다. 3초 호흡법을 활용을 하면 되거든요. 코끝에 신경을 집중을 하고 바람이 들어오는 걸 느끼면서 천천히 눈을 감고 소흡을 하고 내쉬고 하면서 근육에 힘을 뺀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해파리처럼 해변에 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별들이 떠 있는 분위기를 상상을 하면서 평화로운 그림을 그리면 가장 편안하게 잠이 들 수가 있고요. 낮에 긴장된 상태에서 잠을 못 이루고 다음날 근무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방을 어둡게 만들고 아주 조용한 상태를 만들고 편안하게 누워서 이완을 하고 호흡법을 활용을 하면서 명상에 집중을 하면 낮에도 언제든지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일단 유방암에 전에 걸리셨고 지금 치료를 받으신 상태이거나 아니면 유방암으로 투병 중이신 분들, 유방암 투병 중인 환자분의 가족분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암이라는 거는 너무 늦게 발견되면 치유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고 긍정적으로 공격적인 치료와 수비적인 치료를 같이 했을 때 굉장히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수비적인 치료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공격적인 치료로 암센터들에서 하는 치료가 있죠. 수술, 항암, 방사선이 공격적인 치료
치료입니다. 이 방법은 유용합니다. 우리나라 암 치료 성적이 전 세계 1등 수준에 되어서 미국, 일본보다도 높은 수준에 이르렀고 암 전체적으로 보면 5년 생존율을 72%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공격적인 암 치료 방법에서도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치료 방법에서 단점이 있죠. 내 몸의 면역력을 낮추기 때문에 수술암 방사선을 하고 나서 암 자체는 줄었을지 모르지만 이후에 생기는 재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감각하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항암 이후에 이런 생활을 해서 암의 재발을 막아야 된다는 교육을 받은 환자들이 거의 없다시피 한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암 환자들이 알아서 공부하고 이런 환경이 좋다더라, 이런 보조요법이 좋다더라, 이런 걸 찾아서 암 치료를 받으러 돌아다니는 환경이거든요. 근데 수비적인 암 치료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온도와 산소를 이용한 그런 치료 방법을 보조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온도를 올리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 있죠. 찜질이라든지 좌욕이라든지 족욕이라든지 그런 방법들을 활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온도를 올리면서 몸에 산소를 많이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바로 운동입니다. 적극적이고 정기적인 운동은 굉장히 효율을 많이 주고요. 헬스, 이런 근육을 기르기 위한 운동이 아니라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죠. 하루에 30분 빠른 걸음으로 3, 4km 정도 걷는 방법, 러닝머신을 포함해서 이렇게 뛰는 가벼운 조깅 방법, 이런 것들로 내 몸의 대사를 한번 세게 30분 정도 일으키는 거 좋고요. 그 방법 중에 한 가지로 제가 강조하는 방법이 바로 엘리베이터 타지 않기입니다. 한 4층 정도 되는, 5층 정도 되는 높이는 내가 걸어 다닌다는 습관을 들이면 이게 굉장한 운동 효과가 있거든요. 하루에 7,000보에서 8,000보 이상을 걸으면 암 예방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 사실 핸드폰엔 측정이 되지는 않지만 계단 걷기는 훨씬 더 높은 운동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내가 8,000보를 아직 못 채웠다 오늘, 그러면 4-5계단을 일부러 걷는 거예요. 그리고 5계단 이하는 내가 걷기로 한다라고 약속을 정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계단 오르기를 생활화하면 요즘같이 운동을 따로 하기 어려울 때에 운동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내 몸의 생활 습관, 그다음 식습관 좀 바꿔주면 항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성분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추가 보조제를 쓴다 그러면 비타민 C, 글루타치온도, 그래서 요거는 따로 먹는 알약도 있지만 뭐 주사제 같은 것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고용량 비타민 C 같은 걸 좀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셀레늄, 차가버섯, 나노 차가버섯 분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내 몸에 항암 효과를 일으키는 물질들을 활용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서운 질환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너무 늦게 발견된 암이나 이런 경우도 무서운 질환이었지만,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질환으로 심근경색이라는 질환이 있어요. 심장혈관이 막혀서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면서 찢어질 것 같다고 하면서, 코끼리가 발로 밟는 것 같다고 하면서 실려오는 경우입니다. 그 현장에서 급사할 확률이 한 30% 정도 되고요. 치료 중에도 사망할 확률이 30%나 될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질환인데요. 심근경색만큼이나 무서우면서도 진단이 어려운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대동맥 박리라는 질환인데요. 혈압이 높은데 방치하고 있다가 대동맥이 그 압력에 못 이겨서 찢어지면서 엄청난 가슴의 흉통, 등의 흉증을 일으키면서 갑자기 혈압이 뚝 떨어지면서 급사를 할 수가 있고, 사망 확률이 70%를 넘어서 한때는 90%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질환이 바로 대동맥 박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치료를 하는 병원도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대동맥 박리가 진단이 되면 환자 보호자 일단 경고를 하고, 또 그것만큼 무서운 질환이 뇌혈관 질환, 뇌졸중이라고 하죠. 뇌출혈, 뇌경색을 포함한 질환입니다. 뇌졸중이라는 말은 뇌출혈과 뇌경색을 합쳐서 부르는 말인데요. 머리 안에 혈관이 터져서 피가 차서 압력을 일으키면서 뇌압을 높이고, 그러면서 의식을 잃거나 구토를 하거나 두통을 일으키면서 쓰러지게 되는 그런 질환을 말하고요. 무서운 질환이라는 이유는 뇌출혈, 뇌경색 모두 후유증이 심각하기 때문인데요. 질환을 빨리 치료해서 살아난다 하더라도 반신마비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돼서 재활치료를 해도 완전히 돌아오지 않거나, 아니면은 뇌출혈 같은 경우는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치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급사할 수도 있는 위험한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출혈하면은 생각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는데요. 한 가지 사례는 20대 여성이었습니다. 20대 여성이 두통으로 왔다 그러면 사실은 뇌출혈을 먼저 생각하기 어렵죠. 당연히 머리 안쪽에 출혈인지 확인을 하지만, 사실 나이가 젊을수록 위험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으니 찍어봅시다 하고 찍은 정도였는데, 머리 안에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뇌 안에 지주막에 출혈이 꽉 차서 압력을 일으키면서 구토를 일으키고 심한 두통을 일으키는 그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작년 모 대학병원 간호사 한 분이 지주막하 출혈 진단받았는데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다가 사망을 한 사례가 있었죠. 이 환자도 굉장히 급박하게 보호자한테 연락을 하고 준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분 아버님 연락처를 환자한테 직접 받은 다음에 혈압을 낮추는 약물을 쓰라고 오더를 내리면서 보호자한테 연락을 해서 상황을 급격하게 빨리 오십시오 설명을 하고 이렇게 뒤를 돌아봤는데 목에 거품을 물고 이미 쓰러진 상태였습니다. 의식을 잃고 경련을 시작을 한 거죠. 거기에는 뇌에 압력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뇌 기능이 떨어지면서 뇌출혈로 의식을 잃었다는 얘기는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응급으로 뇌압 낮추는 약물과 함께 기관삽관을 하고 보호자한테 환자 통화도 못 시켜드리고 응급으로 수술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면서 신경외과 의사를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만큼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요. 같은 질환으로 50대 여성이 있었는데 이분은 119에 실려오면서 이미 막 머리를 부여잡고 소리를 지르면서 으악 소리를 내면서 왔습니다. 푸심한 두통이었죠. 딱 보는 순간 머리 안에 뭐가 있겠다 느낌이 드는 환자였고요. 아니나 다를까 억지로 환자를 달래가면서 CT를 찍으려고 했지만 도저히 달래지지가 않아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약으로 재워서 CT를 찍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환자가 체중이 많이 나고 목이 짧은 환자였어요. 기관삽관을 해야 되는데 머리를 뒤로 젖히고 목을 들고 방향을 잡으려고 해도 기관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억지로 환자한테 산소를 집어넣어주는 시술을 시행을 하면서 방사선을 쬐면서 그냥 같이 CT를 찍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주막하 출혈이 진단이 됐고 그 당시에 있던 병원이 지주막하 치료에 대한 시술이 안 되는 곳이어가지고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가는 30분간이 지옥과 같았던 그런 느낌이었던 기억이 지금도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증상이 있으면 빨리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한데요. 심한 두통이 있거나 어지럼증이 있거나 한쪽 마비가 있거나 이런 거를 진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알고 발생했을 때 빨리 조치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조 증상이라고 하면 한쪽에 반신마비가 있었다가 사라지거나 두통이 있었다가 사라지거나 하는 게 반복이 될 때 구토나 이런 어지럼증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고 호전됐을 때 뇌경색이 작게 왔을 때 아니면 뇌출혈이 작을 때에도 이런 전조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뇌혈관이 막혔다 풀렸거나 뇌출혈이 작아서 그런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검사를 빨리 받아보는 게 좋고요. 그럴 때는 머리 CT랑 머리 MRI를 보통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크게 왔을 때에 대표적인 증상들이 있어요.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뇌경색 같으면 치료 방법 중에 혈전을 녹여서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 3시간 이내에 6시간 이내까지 빨리 치료를 받으면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FAST, F-A-S-T 방법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증상이 있을 때는 빠르게 움직여라는 뜻입니다. F, face, 내 얼굴이 잘 움직이는지, E 해봤을 때 한쪽으로 떨어지는지, 혀를 에 해봤을 때 한쪽으로 휘는지를 확인해라. 그다음 A, arm입니다. arm. 팔을 올려봤을 때 한쪽으로 돌아가거나 한쪽으로 떨어지지 않는지.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S, 스피치, 말을 해봐라. 구음장애, 발음장애가 있을 때에도 뇌졸중을 의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을 시켜봐라. 이제 응급실에서는 주소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랬을 때 헬시, 아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게 뇌졸중의 증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발음장애 때 스피치를 확인해봐라. 그 다음에 T는 타임, 3시간 이내, 늦어도 6시간 이내에는 빠르게 적절한 응급실을 도착해라 입니다. 내가 어떤 응급실이 적절한 응급실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지역 응급의료 센터급만 가도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곳은 지역 응급의료 센터인데도 뇌졸중 치료가 안 되는 곳이 있을 수가 있고요. 권역 응급의료 센터까지 가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지방 같은 경우는 또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내가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119에 빠르게 신고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전에는 1339라는 따로 상담번호가 있었지만 지금은 119로 다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응급실이 내 주위에 있는지 모르겠다, 어떤 레벨도 가야 될지 모르겠다라면 119 상황실에 전화해서 이런 증상이 있으니 구급차를 부탁한다라든지 어떤 응급실을 가야 되는지 알려달라까지 어떤 응급처치가 필요하냐까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뇌졸중인 걸 인지했을 때도 당연히 도움이 되지만 환자가 뇌졸중이라는 걸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쪽에 병변이 생겼을 때 그쪽이 내 주된 쪽의 반대쪽이거나 그러면 내가 인지를 못하는 증상이 있어요. 내가 팔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쪽 병변이 있는 거를 내 뇌가 무시를 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쪽만 인지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팔이 떨어지고 말이 어눌하고 한쪽 시야가 안 보이고 이런 증상이 있는데도 내가 이상이 있는 걸 몰라요. 내 가족을 위해서나 내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뇌졸중이다라는 증상을 알고 빠르게 대처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일단 뇌졸중의 증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반신마비입니다. 반신이라는 게 이렇게 반신이 아니고요. 이렇게 반신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힘이 빠지거나 왼쪽에 힘이 빠지거나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빠졌으면 왼쪽 뇌에 기능 이상이 생긴 겁니다. 왼쪽 중대뇌 동맥이 막히면 그쪽에 있는 신경다발들이 목 레벨에서 반대쪽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오른쪽 운동신경을 담당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생기면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감이 옵니다. 출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뇌에 출혈이 생겼거나 기저핵 부위에 출혈이 생겼어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중대뇌 동맥을 담당하는 쪽이 눌리면서 반대쪽에 팔다리에 힘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다리에 한쪽에 힘이 빠지면은 뇌경색을 의심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하반신 힘 빠짐이나 이런 거는 어떤 거냐? 그런 경우는 중추 신경 레벨에서나 말초 신경 레벨에서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디스크 쪽의 원인의 신경 마비라든지 척수의 문제의 마비라든지 이럴 때는 하반신 마비라든지 좀 더 레벨이 올라가면 상반신 마비라든지 좀 더 레벨이 올라가면 호흡 마비라든지 이렇게 레벨별로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뇌에 이상이 생기면은 반대쪽 이렇게 반신마비가 오고 척수 레벨, 그 이하 레벨이 생기면 이렇게 순서대로 이상이 온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치매랑 헷갈리는 질환이 있어요. 혈관성 치매라고 하는데요. 치매는 뇌 전반적으로 기능이 떨어지는 기억장애가 발생하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가성 치매라는 거는 우울증 때문에 발생하는 치매 비슷한 증상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거랑 다른 질환이 있습니다. 치료가 가능한 치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치매 증상 중에 약 10에서 20%를 포함을 하게 되고요. 뇌 혈관들이 작은 것들이 세세세세하게 막혀가지고 전반적으로 기능이 떨어지면서 치매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거를 혈관성 치매라고 합니다. 아주 작은 열공성 뇌경색인 것이죠. 뇌기능이 떨어지면서 기억장애가 생기고 전두엽에 이상이 생기거나 그러면 성격 변화도 올 수가 있고요. 후두엽에 이상이 생기면은 시력 이상이나 계속적인 어지럼증, 구토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에는 혈관성 치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CT, MRI, 신경과에서 검사를 하고 혈액을 묽게 만드는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통이라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전체적으로 통계를 보면 1년에 두통을 한 번이라도 겪는 인구수가 전체 80%에 도달을 합니다. 두통이 있으면 무슨 검사를 다 해라. 이게 조금 현실성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전 인구의 80%가 검사를 하라는 거냐?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갑자기 생긴 극심한 두통, 평소의 두통과 다르게 심한 두통, 목 뒤에서 생기는 경추성 두통이 아닌 두경부 안쪽에서부터 발생하는 양상의 두통, 구토를 동반하거나 어지럼증을 동반하는 두통, 이런 경우에는 검사를 꼭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심각하지 않은 것 같더라도 굉장히 오래되거나 진통제에 반응이 없는 두통인 경우에도 검사를 꼭 한 번은 해봐야 됩니다. 뇌출혈이 가능성이 높고 뇌경색은 두통이 가능성이 적어요. 그 외에 두통 원인 중에 뇌동맥류라는 게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뇌동맥류, 뇌혈관 꽈리라는 거는 뇌압이 올라가면서 일부 부분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동그란 주머니를 만든 걸 얘기하는데요. 이게 점점 커지게 되면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작을 때부터 안에다가 코일을 넣어가지고 더 이상 압력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치료 방법이 있어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도 만성 두통인 경우에 머리 CT, MRI를 찍게 됩니다. MRA라고 하죠. 혈관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거 말고도 뇌암이라든지 아니면 뇌의 염증, 뇌염이라든지 아니면 뇌수막염 이런 것들도 심한 두통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아주 드물게는 뇌에 들어가 있는 기생충 질환 같은 경우도 민물회 같은 거 먹거나 아니면 멧돼지나 이런 사육하지 않은 돼지고기를 먹은 경우에도 기생충 질환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요즘은 드뭅니다만은 두통이 뭔가 양상이 이상하거나 너무 오래 가거나 이럴 때에는 검사를 꼭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일상적인 두통과 질병의 원인이 되는 두통의 차이를 물어보셨는데요. 일단 일상적인 두통이라 그러면 우리 현대인들한테 제일 많은 게 경추성 두통입니다.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주위에 있는 근육들의 문제인데요.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간 채로 핸드폰을 오래 본다든지 사무직 분들은 컴퓨터 작업을 이쪽 팔꿈치가 뜬 채로 너무 오래 한다든지 이 상부 승모근의 긴장과 함께 두판상근, 중사각근 이런 목 주위에 있는 근육들의 압력을 갖게 됩니다. 이게 만성화되면 이 근육이 딱딱해지면서 계속 힘이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면 두통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두판상근이 담당하는 신경 중에 대후두신경, 소후두신경이라는 게 있는데요. 두피의 근육들을 담당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두피가 이렇게 당기듯이 아플 수가 있고요. 대이계신경 같은 경우를 중사각근이 누르게 되면 귀 쪽이나 템포럴 근육이라고 하는데 이 측두근 같은 경우를 심하게 잡아당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두통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경추성 두통의 원인인 경우는 그 근육을 풀어주고 이 자세를 교정을 하고 뭐 진통제를 복용하고 이러면은 해결이 되는 경우거나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마사지도 하나의 방법이죠. 의사들이 이제 주사 치료를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닌 갑자기 확 터지듯이 뻥 터지는 느낌이 났다. 머리 안에서 벼락이 떨어졌다. 뭐 번개가 쳤다. 눈앞이 번쩍였다. 이런 두통인 경우에는 단순한 두통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뇌출혈에 의한 두통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꼭 검사를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뇌졸중이라는 거를 진단하는 방법은 사실은 머리 CT, MRI를 찍기 전까지는 의사도 모릅니다. 안면마비가 있다든지 뭐 팔이 한쪽으로 떨어진다든지 말하는 게 어눌하다든지 이러면 뇌출혈, 뇌졸중 중에 뭐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의사들도 머리 CT, MRI를 찍을 때까지는 모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증상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 일상생활에서 그거를 인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 같지 않게 부모님이 너무 음식을 짜게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미각이 달라져가지고 다른 음식들을 드신다든지 이럴 때에도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확인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드물지만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성격 변화도 간혹 가다가 뇌출혈이나 뇌경색의 증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전두엽의 이상이 오면 성격 변화가 올 수가 있거든요. 갑자기 평소에 화를 내지 않던 사람이 심하게 화를 낸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뇌출혈, 뇌경색도 있지만 뇌암 같은 경우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제일 바쁜 날이 있잖아요. 명절날. 가족들이 10명 정도가 한꺼번에 응급실에 들어와가지고 50대 남자 환자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걸 접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가 행동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급한 뇌출혈 문제도 있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 빠르게 진료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전날 가족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고 새벽에 싱크대에 소변을 봤다는 거예요. 그 정도 증상으로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겠다 싶어서 그거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환자도 지금 멀쩡해요. 말도 다 대답이 되고 패스트의 증상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응급이 아니니 대기하십시오. 라고 말을 했더니 보호자가 막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이 환자 이상해가지고 왔는데 당신이 어떻게 장담을 하느냐. 내가 볼 땐 너무 이상하니 빨리 검사를 해달라. 그 보호자의 성화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CT를 빨리 찍었어요. 그랬는데 머리 안에 출혈이 확인이 된 거예요. 증상이 머리 안에 뇌출혈 때문에 성격 변화 증상 이런 것들이 나타났던 거죠. 술 때문에 나타난 게 아니라. 의사로서 봤을 때 증상이 안 맞다고 하더라도 보호자의 말을 귀담아 듣고 좀 더 기민하게 대처해야 되겠구나라는 교훈을 얻었던 날이었는데요. 성격 이상이라든지 이상 행동도 주의해서 봐야 되는 증상입니다. 응급처치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장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뇌출혈이 심하거나 뇌경색이 심할 때 뇌압이 올라가면서 경련을 하거나 거품을 물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뇌가 외상에 의해서 다른 손상을 받지 않도록 뇌를 보호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체온을 보호하고 머리를 보호하고 경련을 하거나 의식을 잃게 되면 기도를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턱 들어주기 방법으로 호흡이 들어갈 수 있게 기도를 유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간혹가다 구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물이 쌓여서 구토가 되어 있으면 기도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입 안에서 음식물을 긁어내야 됩니다. 이게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는 환자가 의식이 없어지면 뭔가 혀가 자극이 되면 물게 되어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손이 잘리거나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긴 합니다만 구토가 발생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환자의 또 생명을 위해서 빠르게 이렇게 조금씩은 긁어내서 구토를 뱉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긁어낼 수 없거나 혀를 앙다물고 있어가지고 위험한 상황이다. 시술자가 위험한 상황이면 어쩔 수 없이 그럴 때는 환자를 옆으로 눕혀서 구토가 흘러나오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기도를 확보하는 방법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꾸준한 정기검진이라는 게 뇌에서는 그렇게 흔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뇌 기능 같은 경우는 머리 CT나 MRI를 매번 찍을 수도 없고 초기에 발견한다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다만 뇌기능 선별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 치매 검사로 위해서도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뇌졸중, 뇌경색의 작은 이상일 때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설문검사 같은 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환자의 이상 증상을 빠르게 면밀하게 보고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질환이 바로 고혈압이죠. 고혈압이라는 거는 우리가 혈압약을 먹으면 혈압이 낮는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사는 분들이 많은데 고혈압이라는 거는 산소를 공급해야 될 말초 혈관들이 좁아져서 조직의 세포에 공급이 산소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초 혈관에 혈액을 많이 보내기 위해서 내 중심 혈관의 압력이 올라간 질환이 고혈압입니다. 그 얘기는 내 팔뚝혈압, 고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혈압약을 억지로 먹는다. 혈압을 낮추는 약을 먹는다? 어떻게 될까요? 조직에 있는 세포는 저산소증, 그다음에 노폐물이 쌓이는 상태, 산증 상태, 암이 좋아하는 상태, 그다음에 혈관이 막혀서 허혈 상태, 이런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혈압을 30대에 15%, 40대에 40, 50% 이렇게 혈압이 너무 만연한 사회가 됐는데 이 고혈압을 우습게 보고 다 갖고 있는 질환이니까 나 하나쯤은 괜찮아. 혈압약 먹고 살면 되지. 이게 굉장히 큰 착각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고혈압이 완전히 낫는 상태가 되지 않으면 내 몸은 언제든지 혈관성 질환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뇌혈관 질환이고 심혈관 질환인 겁니다.
그 외에 암이나 류마티스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다 혈관의 상태가 악화됐을 때 이완이 올라가고요. 심하게는 관절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말초 혈관들이 제대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꼭 산소만이 아니죠. 노폐물들이나 이런 것들도 안 가고 영양물질들도 못 보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골이 빨리 닳고 망가지고 다시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으면 뭐합니까? 공급이 안 되는데 그게 혈관이잖아요. 고혈압이 생기지 않는 생활 습관이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을 막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게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초록색 채소 중심의 식생활, 현미 중심의 전곡류 생활, 그 다음에 과일 중심의 식생활입니다. 다른 가공식품, 육류, 고기생선, 계란, 우유, 염증성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는 가공식품들, 그 다음에 보존기간이 긴 착색류라든지 보존류라든지 합성물질들이 많이 들어있는 편의점 음식들, 라면, 떡, 빵, 밀가루 이런 가공식품들, 이런 것들이 다 내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고 혈관을 좁게 만들고 혈압을 올리는 물질들이고요. 이런 걸 먹으면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한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뇌기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신의 모든 질환들이 다 똑같습니다. 식생활을 바꾸고 운동을 꾸준히 하고 나쁜 음식도 멀리하고 좋은 음식들을 가까이 하는 거를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들을 알고 실천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